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첫 소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종전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역시 즉시 해제된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타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전면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며 세계의 선박에 엔진을 가동하고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X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의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 타결에 따라 중재국들이 이번 주에 회의를 주선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앞서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에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번 공격으로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몇 시간 뒤로 조정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평화 합의에 가까워진 특별한 날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헤즈볼라 모두 더는 공격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라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종전이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요.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양해각서 이행도 촉구했다고요? 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미 국방부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온 원인은 미군의 군사적 우위 때문이라며 이 미군의 공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종전 양해각서 합의는 물론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지난주에도 이란이 계속 게임을 한다면 폭탄으로 협상하겠다고 위협했죠.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 from the beginning, we've shown overwhelmingly the kind of capabilities the War Department can bring. If we need to negotiate with bombs, we'll negotiate with bombs. And we're very good at it. Nobody better in the world.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을 제거하는 과정에 미군이 관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농축우라늄 희석과 반출에 어떻게든 관여하게 될 거라며 그 역할을 미군이 맡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60% 농축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타결 뒤에 이란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희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보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종전 양해각서 체결 즉시 이란의 동결 자금이 해제되고 제재가 풀릴 거라는 보도는 틀린 거라면서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자금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길어지는 집회에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에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주말 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집회 규모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등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10대 학생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통일되는 등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위를 주도하는 집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관위 부실 관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집회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시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용수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요. 주요 국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참모들과 이탈리아 로마의 임시 회의 공간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 목표는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의 막이 이번 주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는 입장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각에 그야말로 전력 두고 휴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도 성과급을 사실상 전액 집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 감사관 도입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한 발 더 나가 이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 진짜 실권자인 만큼 즉각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분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났다. 국민 공분을 달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는데 자칫 여권 책임론이 부각될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용 혹은 정권 발목 잡기용이 아니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우선 양당은 국정조사엔 뜻을 모았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협상한 뒤 오는 목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개문 발차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국조특위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이냐 여야 동수냐 위원 세부 구성을 두곤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청와대나 정부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지 등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폭넓은 국정조사는 물론 대규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의 전쟁을 즉각 영구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 역시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파키스탄 쪽에서는 19일에 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릴 거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역시 여러 전선에서 전쟁이 즉각 영구 중단된다고 밝혔으니까요. 이번 전쟁은 일단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공모주 인수단에 참여했던 미래셋증권이 주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스페이스X 이야기하기 앞서서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제는 정말 타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이 이제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곧 있을 그 연준 페드의 그 금리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으면 사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좀 집중적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압력도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금리를 좀 동결 인상하는 것보다는 내리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 봐도 유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주식 시장에도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 위주로 좀 집중되던 투자가 특히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 동안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러한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강세에
좀 완화시키는 데 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컸는데 그런 네. 불확실성은 일단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네. 조금 더 상황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첫날에 19%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일단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올라선 것 같아요. 네, 그 상장은 성공했다라고 예.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스페이스X를 잘 아시기도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X는 정확하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네. 그 우리 민간 우주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모가가 주당 거의 135달러, 약 5억 5,560만 주로 공모 규모가 약 하나로 109조 원 정도였어요. 예.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IPO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첫날 19%가 이제 상승을 해서 160.95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숨에 세계의 시가총액 6위 기업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과 수요, 그러니까 공모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배분하는 문제도 또 발생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배분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 과정에서 국내 인수단으로 참여했던 게 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네. 근데 미래에셋증권이 한 주도 받지 못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사전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예. 주관사들이 있어요. IPO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메인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였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보조하는 그러한 그 주관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지역별로 인수단이 참여한 이러한 그 인수단 규모였거든요. 이제 미래에셋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약 231만 4,815주,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약 4,751억 원 규모 정도를 사전 물량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인수단들도 비슷하게 이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글로벌 IB가 한 10곳 정도가 그 같이 우리 그 미래에셋하고 동등한 규모로 배정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주관사 골드만삭스가 개장 직전에 미래에셋에 한 주도 주지 않고 영주 배정을 일방 통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전량 삭감이 된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일본 미즈호 증권 같은 경우는 약 22억 달러 규모의 물량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에셋은 이게 이제 사전에 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6월 5일과 6월 8일에 두 차례 청약을 완판했어요. 네. 이제 전문 투자자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아니었고 여기에 이제 완판 그러니까 공모주 자체를 완판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한투 운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포함되는 공모주 가격이 포함되는 우주 기업 관련한 ETF를 지금 네네. 만들었는데 그거로 이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모주 가격으로 공모주가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거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시장 가격이죠. 160불 가까이 되는 시장 가격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 네. 대체 왜 미래에셋증권은 이 상황에서 물량을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예.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좀 결합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네.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기업들은 이걸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다 팔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배분할 때 동일하게 배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할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기업에게는 증권사 인수단에는 사실 물량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래에셋 니네들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뭐 이제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 일단은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자기 자본 규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미래에셋 자기 자본은 약 1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골드만삭스가 한 160조 원 정도가 그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받고 왜 일본이 미즈호는 받았냐라고. 근데 일본의 미즈호는 자기 자본 규모가 약 1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 자본 규모가 굉장히 작죠. 글로벌 IPO 빅딜에서 그 인수 약정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 자본 규모로 보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본력이 적으면 의미 있는 물량 확보가 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결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트랙 레코드가 좀 부족했다라는 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I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뭐 예를 들면 미주호 같은 일본 미주호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외 IB의 그 했죠. 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단골 고객이죠. 그래서 특히 또 미주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공적 기금이나 메가뱅크나 대형 보험사 이런 거와 디프를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증권사는 사실 글로벌 빅딜의 누적 그 참여 실적이 굉장히 짧고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배정 대상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증권사들을 좀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규모를 확대시키는 제도들도 도입을 했고 2013년도, 2016년도 초대형 IB 이제 자기 자본 규모를 늘려주는 이런 네.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국내 IB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경쟁력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나마 미래에셋이 다른 증권사들하고는 다르게 지금까지 계속 해외 경쟁력을 좀 높이기에 노력을 했어요. 여러 근데 이제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네. 단기 수익 위주의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좀 단기 수익 위주의 영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계속 실패를 하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안 돼서 좀 배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율이 지금 1,500원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흥국 인수단의 그 환율 변동성 이게 어떻게 보면 IB 선호도를 일시적으로 조금 그 하락시키는 그러한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코리아 패싱이 나올 수밖에 네.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일단 금감원 쪽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예. 청약 증거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이 이제 투입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증거금으로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을 오랫동안 좀 일정 시간 동안 거기다 묶여놓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기회비용을 굉장히 크게 잃은 거죠. 다른 데 투자했으면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네네. 좀 감소시킨 거고. 네. 두 번째는 한투에서 판매한 ETF예요.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공모주 가격으로 이게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품을 샀는데 허위 광고가 되는 거네요. 네, 잘못하면 예. 허위 광고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 IP 배정 불확실성을 사전에 공지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불안전 판매네요, 그거는. 그렇죠. 예. 이제 공지 자체가 좀 불확실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마 해외 공모주 청약 시에 배정 불확실성을 네. 고지하는 의무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스페이스X 지금 우리 시장에도 기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오늘 또 종전 협상이 이뤄졌다고 하니까 주식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주식 시장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이 자금들이 어딜 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주식, 채권, 코인 같은 금융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돈이 상당히 많았던 네. 것으로 보여요. 네. 머니무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통계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해를 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주식, 채권, 코인 등 금융자산 매각 대금으로 신고한 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금 서울 주택시장에 흘러간 돈이 약 2조 5천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것보다는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갔다라고 신고한 금액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준이 좀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굉장히 커졌고 코스피가 급등한 거에 따른 차익 실현 이런 거하고 교차 금증을 하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신호로 좀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강남 상구와 용산구 같은 이제 최상급지의 금융자산 매각 대금이 집중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지역 매수자가 어떻게 보면은 증권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고소득 자산가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 증거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노원구를 포함하는 외곽 지역의 금융자산 매각 대금 비율은 낮아요. 네. 또 그리고 대부분은
실수요자들로서 주담대나 신용대출 같은 차입 기반의 토대로 해서 매수가 이제 주를 이룬다는 이제 통계로 우리가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사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양극화가 굉장히 좀 크다. 이게 이제 단순 가격 때문에 큰 것보다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매수 자금의 성격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급지는 자산가들 간의 이제 자산 회전 시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외곽은 대출 시장으로 좀 차입 기반으로 이원화되어 네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출 규제 같은 단일 정책으로 양쪽을 전부 다 동시에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시사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대출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네. 비거주 1주택의 전세 대출이 상당히 아직도 많은 상태다. 네, 네. 실제로 규제 지역 쪽에는 비거주 1주택의 전세 대출 잔액이 4조 9천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인다고 하는데 네. 과연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수요를 조이고 대출을 조이는 정책, 이번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규제에 관련한 이슈는 당연히 이제 그 지금 현재 주택도 있지만 네. 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감원이 국회에 이제 제출한 그 3월 말 기준의 자료에서 보면은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 대출을 우리가 총 보면은 총 잔액이 13조 2천억 원이에요. 네. 8만 9천 건에 가깝고요. 수도권은 9조 2천억이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소재 아파트 보유자가 4조 9천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가 약 3조 2천억 원, 네. 그다음에 뭐 경기 아파트가 5조 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전세 대출은 아시는 것처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렇죠. 제도잖아요. 근데 예. 자기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갭 투자 등 다른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네.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은 뭐 발표 전에 막바지 자금 이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다만 기존의 대출의 만기 연장이 어디까지 허용될지가 핵심 변수이고, 그러니까 실수요 전체 전세 차주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수요 전세자들한테 그 전세 대출의 규제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주택 시장이 더 왜곡될 가능성이 네네. 크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규제가 어떤 성과를 낼지 이번에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지금 일단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보자면요. 네. 부동산 시장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경기도 외곽 지역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어떤 선행 지표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가운데 하나가 경매 지표인데요. 네, 네. 지금 경매 시장에도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가 뭐 그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세금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향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게 이제 팔아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됐을 때 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매물 물량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매수 대기자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게 되면 양도세 부과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크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자 하는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이제 경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낙찰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00%보다 훨씬 높은 뭐 예를 들면 109%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감정가보다 있거든요.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나타나는 상황이 되죠. 그게 차라리 실매물 이제 일반적인 주택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쪽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태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이렇게 뜨겁고요. 주식 시장도 뜨겁지만 주식 시장을 보면은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고 네. 아닌 곳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있단 말이죠. 네네. 역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봐도 GDP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변동성, 양극화는 심해지고요. 고성장 국면 속에 고용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게 국내 총생산이 우리 어떻게 보면 반세기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호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 데이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GDP라는 데이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총 만들어내는 물량 곱하기 그 물량의 가격을 곱해가지고 시가 규모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GDP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 자체가 좋아졌든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생산 능력은 좋아지지 않은데 만약에 가격만 올라가도 GDP가 올라가는 게 명목 GDP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간 거를 뺀 거를 우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서 1.8% 올라갔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한 3% 올라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올라간 것만 측정하는 GDP 디플레이트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력 자체가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 GDP 디플레이터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수출 물가가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반도체나 디램이나 랜드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의 가격도 같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P 곱하기 Q로 곱해지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결국은 명목 GDP를 올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생산력 자체가 좋아서 말 그대로 정말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한계거든요. 한 2, 3%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은 굉장히 저조하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올라갔지만 등락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환율하고 물가가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약계층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반도체 부분으로 인해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약간 불안한 점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타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시간 전쯤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전면 없는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면서 세계의 선박이 엔진을 가동하고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중재에 나섰던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샤리프 총리는 X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식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 타결에 따라 중재국들은 이번 주에 회의를 주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영구 중단한다며 이 협상 타결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는 19일 서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의 군사력과 위협이 최종 합의문 문안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약속한 조치들은 금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은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자산 동결 해제, 봉쇄 종료, 그리고 전쟁 종식 이후에 협상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해각서 합의가 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란군은 항상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이 경기 김포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서 차량 5대를 훔쳐 달아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차장 입구에 있던 잠금 장치를 끊어낸 뒤 비싼 자동차만 골라 타고 달아났는데요.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주차장에 남성 여럿이 몰려 들어옵니다. 잠시 후 입구 근처에 있던 자동차 한 대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다른 차량에도 후미등이 환하게 켜지더니 곧이어 자동차 4대가 줄줄이 주차장을 벗어납니다. 단 1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 침입한 남성 5명이 수출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 보관돼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당은 이곳 수출업체 입구에 채워진 자물쇠를 끊고 침입해 수많은 차량 중 값비싼 차만 골라 순식간에 빼돌렸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차량은 옆으로 옮겨 이동로까지 확보했습니다. 갑자기 차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손님 돈 받아요? 어떻게? 앞으로 사람 돈 안 보내나 일 많이 못해 어떻게 살아요? 차량 구매 계약을 마치고 출국을 앞두고 있던 외국인 고객은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الضرر في المبلغ حوالي 300,000 دولار والزبون ده دلوقتي انا لازم اودي له العربيه دي مصر. انا دلوقتي هودي له العربيه دي ازاي وهي مسروقه من هنا. 피해를 본 중고차 업체 측은 피해액이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친 5명을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범행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도난당한 차량과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인천 송도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의 신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신체 부위는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요. 재활용센터를 드나든 수거 차량 추적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41cm 길이 왼쪽 다리의 당사자를 찾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변사자는 물론 강력범죄 피의자 유전자 정보까지 대조했지만 절단된 다리와 일치하는 DNA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 관련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단순 변사부터 토막살인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점에서 의료 폐기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의료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통해 별도로 수거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반 쓰레기에 뒤섞여 유입됐을 상황까지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회수센터를 출입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블랙박스 영상, GPS 정보까지 확보해 발견 당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는 만만치 않은 국면입니다. 발견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 규모가 40톤에 이르는 데다 수거 차량이 빌라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거리 곳곳의 폐기물까지 함께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수거 차량을 특정하더라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까지 확인할 정보가 광범위해 신체 부위를 역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할 단서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실종자나 가정폭력 사건 기록,
학교 장기 결석 학생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며 신원 특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성별과 나이대가 세부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병한 에볼라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콩고 언론공보부가 14일 X에 올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민주콩고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710명으로 전날보다 21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9명으로 치사율은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치자는 35명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한 추정률은 60.5%로 집계됐습니다. 민주콩고와 국경을 접한 우간다에서는 지난 5일 이후 열흘째 확진자 19명, 확진 사망자 2명에서 숫자가 바뀌지 않았다고 우간다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4명은 민주콩고에서 온 이들로 우간다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보건부 차관은 X에 우간다에서 에볼라는 통제되고 있다며 우간다를 상대로 일부 국가가 부과한 전면적인 여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아랍에미리트는 민주콩고와 우간다, 이들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한 남수단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남서부 지역에서 헬리콥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최소 6명이 숨졌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전 9시쯤 헬기들이 공중에서 충돌한 뒤 전기차 대리점 주차장으로 추락했다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최소 20대의 차량이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 6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고 이들은 모두 사고 헬리콥터 탑승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헬기 모두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 대리점 주차장 마당에 떨어졌고 폭발한 헬리콥터에서 5명, 폭발하지 않은 헬리콥터에서 1명의 사상자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네,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인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루탄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후 G7 반대를 외치면서 유엔 본부가 위치한 제네바 중심가에 모여든 2만 명의 시위대와 이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배치된 경찰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초에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자본주의와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점차 과격해졌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벽돌과 물병을 던지고 주차된 테슬라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유엔 건물의 유리창을 부수자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안개가 낀 곳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과 충청,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고요. 또 청주와 원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는 날이 다시 덥던데요. 이번 주 더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은 서울이 한낮에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는 33도까지 치솟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거치겠고 전국 하늘 차츰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 대구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은 강릉이 25도에 그치겠지만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32도, 광주와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에 식중독 위험도 커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식중독 지수 주의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음식은 되도록 익혀 드시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1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